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12일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옷을 여미고 다시 각오를 다시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하르키우 전선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맹공격을 퍼부어서 개전 이후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침략군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물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 주제는 책입니다. 책사평. 숨결이 혁명이 될 듯한 그런 책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주출판사에서 올해 5월 16일 나온 것입니다. 올해가 1972년 10월 유신 이 발표가 된 지 50년 꼭 50년이 된 일이죠. 제가 고등학교 대학 시절은 박정희 시대에 제 청춘을 박정희 시대에 보내왔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0월 유신 50주년을 기념해서 박정 작가를 위시해서 프리랜서 박정 작가를 위시해서 조우혁씨 같은 이런 17명의 칼럼니스트들이 책을 냈습니다. 17편의 책을 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5천년 단군 역사 이래로 배고픔을 해결했던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어느 누구도 어느 위대한 군주라고 해도 세종대왕, 정조, 영조, 이성계 어느 위대한 왕이라도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물리치고 유엔군을 끌어들였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이뤄냈지만 역시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1961년 5.16 군사혁명에서 박정희 소장이 등장해서 소위 제3공화국 시대를 거쳐서 18년 집권에 박정희 시대를 열면서 비로소 배달의 민족에게, 백성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972년 10월 달에 단행된 10월 유신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책, 숨결이 혁명이 될 때라는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그 의미는 대단히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책 표지 디자인을 보면은 이 책 숨결이 혁명될 때는 유신 50주년을 맞이해 흐릿해진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인물평가는 물론 제2의 혁명가를 바라는 시대의 절실함에 더해 박정희를 다시 역사에서 소환해서 출간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 박정희를 기다리는 의미에서 이 책이 출간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문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민주 독재라는 프레임과 함께 박정희 시대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외면해서
오늘날 어려움 겪고 있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마을운동 성공, 과학기술 입국 성공, 중화공업화 성공, 자주국방 확립의 대역사를 이루어낸 10월 유신이 만들어 놓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를 딛고 미래의 꿈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명의 또 다른 박정희를 만나게 되는데 엄청난 사르더미에 감춰져 있거나 흐르는 세월 속에 고의를 묻히게 된 박정희 정신을 들추어내는 더 많은 이들로 이 나라가 뒤덮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을 들추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정권 교체로 새롭게 시작된 만큼 더 어려운 시기에 놓인 대한민국인데 10월 유신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때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올곧게 통과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부 순서로 해서 일부 폭풍 속의 그 사람 박정희라는 그런 주제가 붙어서 5편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조우석, 김다혜, 주동식, 한민호 네 분이 쓰셨고 조우석 씨는 여기서 2편을 썼습니다. 우선 그 조우석 씨 벽과 선을 넘어서의 칼럼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린다면, 박정희 칼럼을 왜 쓰느냐, 이 글을 쓰고 욕먹겠다 그런 각오로 썼다는 것인데, 박정희는 몸에 밴 상무정신과 실용주의로 20세기 삶에 걸맞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가볼까요? 지식장사꾼을 조심하라는 그런 챕터에서 최장집 교수와 차기백 교수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민주화가 다 했냐, 그렇게 강단 지식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장집 교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또 차기백 교수는 민주주의 이념과 역사를 출간했는데, 너무나 이 대한민국 세상이 그들을 민주주의 이론의 교과서로 떠받들면서 칭송을 하지만, 최장집 교수와 차기백 교수는 이 조석 씨에 의하면은 환상적 민주주의에 정신이 팔려서 대한민국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읽어볼까요? 그들의 지금의 반체제 운동권을 키운 것이 결국은 유신 때문이라고 못마땅해 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지식인 풍토가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석 씨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조숙한 민주주의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 과잉민주주의에 중독되어서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 풍토는 망쳐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위기는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중독된 결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신체제를 평가하는 의미에서 유신체제는 고도성장 그리고 국가혁신을 위해 당시 우리가 치러야 했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그 국립 오스트리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형아가 쓴 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라는 그 책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결론에는 5.16의 완성이 10월 유신이다. 그래서 10월 유신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우석 씨의 두 번째 칼럼인 싱가포르 리칸유에게 말 걸기라는 두 번째 칼럼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제2의 유신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하면서 싱가포르를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비춰보자, 반성을 해보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떤 나라인가 설명하는데 GDP가 6만 달러로 미국, 일본보다 높으며 우리나라의 2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4만 불이죠. 국가 경쟁력 1, 2위를 다투고 국가 청렴도 세계 5위,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세계 3 내지 4위의 금융허브라는 거죠. 또 강성 노조가 없다는 것도 부럽다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국가 지도자와 정치권이 싱가포르 노동자와 국민을 교육시킨 결과라는 겁니다. 리강유는 79년 좌익 성향의 강성 노조를 해체한 뒤에 합리적인 새 노총 탄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 그 결과 노동상권 중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단체 행동권은 유보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리강유의 필독서인 리강유 자서전, 내각으로 온 일국가의 길, 리강유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결단의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결단의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강유와의 결단의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느냐? 박정희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웠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강유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리강유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정치 철학의 효율 지상주의 시스템과 포퓰리즘을 완전히 포퓰리즘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에 리강유 정치 철학에 탁월한 점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강유는 엘리트 시스템을 도입했고 허울 좋은 평등주의 철학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평등주의란 주술에 수십 년 동안 잡혀서 어려움을 범작거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리강유 박정희 통치 철학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되는데 이것은 아시아적 민주주의로 새롭게 규명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리강유의 정치 철학을 다시 공부를 해서 나라를 다시 만들 때가 되었다는 것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칼럼입니다. 82년생 북한 김지영의 꿈인데 김다혜 씨가 쓴 것입니다. 김다혜 씨. 김다혜 씨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죠. 이 아이들을 졸업을 했고 북한식 계획경제하고 남한식 자본주의 경제를 비교를 했습니다. 북한은 거의 백업식으로 삶을 꾸려갔는데 92년부터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94년 이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배급제도가 붕괴되어 가지고 결국은 고난의 행군, 배급표가 있어도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은 사태가 벌어지니까 결국은 장마당이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9페이지 보면은 여성들 중에 재능이 있다거나 거울이 예뻐서 튀는 여성들은 극소수 권력자들의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했기에 인민들이 그야말로 개돼지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이 한국이 그토록 잘 살다는 걸 알고 한국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 박정희를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화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는 박정희가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이미 그 간암으로 사망한 성균관 정형외과 교수 김일영 교수에 의하면은 그 책에는 건국과 부국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는 책이 그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입니다.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이 소위 그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그 산업화를 통해서 서구 진영처럼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일으켜낼 수 있었다.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의 산업화 성공,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가능했다고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김다혜 씨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동식 씨의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광주 출신이죠. 자, 주동식 씨.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 대학 시절에 그 운동권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고, 대학 시절에 이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충격을 받았던 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로 이영희 선생을 모셔서 결혼식 주례 선생님으로 의뢰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제 운동권에 있다가 전향을 하게 됐는데 주동식 씨의 말에 의하면은, 고백에 의하면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장애물이 전라도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광주에 살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도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영남 패권의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전라도는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의미가 들었다는 겁니다. 전라도 밖으로 전라도 호남 쪽을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광주, 전라도 내부의 자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던 내가 전라도 문제에 파고들면서 직접 피부에 와닿는 전라도의 현실은 단순하게 외부의 억압과 차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밖으로의 어떤 차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전라도 문제가 자체적인 생각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전라도 사람 자체가. 광주 사람으로서 주동식 씨가 스스로 언급하는 거예요. 더 볼까요? 전라도 특유의 반기업, 반시장 정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자체적으로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겁니다. 그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업에 기반한 지역 특수성 때문일까? 문제는
이런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더 진행되어서 반근대로 나아가 반대한민국 정치 세력에 대한 동조로 나아간다는 점이라는 거죠. 반대한민국 정서로 대한민국 반근대로 나아가고 반대한민국 정치 세력에 대한 동조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친북 용공 세력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으로 그쪽 언론 쪽으로 표를 몰아준다 그런 거예요. 주사파들한테 표 찍어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차죠. 참 호남 문제 참 심각합니다. 저도 뭐 원광대에서 31년 근무를 했지만은 호남 문제 심각합니다. 82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82페이지 보겠습니다. 호남에 대한 차별의식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고 한다. 현재 호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그런 인식 위에 산업화 시대의 갈등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갈등 요소가 추가된 건 뭡니까? 박정희 정부 5.16 군사혁명이 들어서면서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일본과 경제협력 국가의 정상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일본과 근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 부두가 아닙니까? 부산이라든가 경남 쪽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해서. 부산에서 산업기지와 울산, 부산 쪽, 마산에서 산업공단이 형성되죠. 이것이 경부선을 타고 전라 호남선이 아니라 경부선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는 경인벨트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대인 호남이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60, 70년대의 경제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갈등 요소가 된 거죠. 여기에다가 김대중과 5.18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병적인 표출이 주사파와 출향 호남인들의 결합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괴물이다. 주사파와 그 병적인 표출이 주사파와 출향 호남인들의 출향 호남이라는 것은 전라도를 떠난 호남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사파하고 고향을 떠난 호남인들이 결탁을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경기 동부연합 괴물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경기도 성남으로 가서 들어갔다가 지금 이재명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꽈리를 틀고 이재명 지지 세력으로 지금 들어가서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는 이런 호남의 분노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1차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지나면서 박정희 체제 극복하고 영남 패권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을 국민들이 갈망을 하게 되는데 호남 선택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가 집권했잖아요. 김대중 호남 세력이 집권했죠. 자 봅시다. 호남은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하는 주역이 아닌 영남 패권이 구축해 놓은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는 적폐 교체에 나섰다는 겁니다. 혁명이 아니라 왕조의 성씨만 바꿔놓은 시기라는 것이죠. 호남은 반기업, 반시장, 반대한민국, 반근대 정서를 탈피하지 못했다. 광주 사람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핵심 고리가 박정희에 대한 거부감이다. 박정희가 그냥 명목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박정희가 준 산업화 혜택이 전 국민들에게 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박정희는 무조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삐딱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씨는 우파 관점에서 근현대사 해적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모든 우파 지도자들 운명을 근대화 세력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 궁극적 규결은 반대한민국,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반근대화 세력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박정희를 다시 만난 이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칼럼은 하민호 씨가 쓴 칼럼인데, 무지의 대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무지의 대가다. 무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무지. 박정희를 모른다는 거죠. 뭐 하민호 씨가 박정희를 몰랐다는 어떤 반성문에 그린 것 같습니다. 박정희를 몰랐던 평균 한국인의 반성문과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반일주의를, 맹목적인 반일주의를 청산해야 된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칼럼 한번 볼까요? 박정희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 현대사를 모르는 것과 같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애써 일본은 기적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오판을 하곤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를 모르는데 박정희에 관한 글을 써달라 해서 뭐 거절하려 하다가 뭐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박정희를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원고 청탁으로 인해서 박정희를 알게 돼서 고맙다,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기 나이 50이, 하민호 국장의 나이가 50이 넘어서야 해방 이후 최고의 명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또 있고, 국민교육 현장을 나이 50이 넘어서야 이게 훌륭한 명문의 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철이 들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젊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박정희 하면 박정희 뭐 어쩌고 독재자니 어쩌고 했다. 역시 하민호 국장도 주동식 씨와 마찬가지로 운동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의 범 시위에 휩쓸려 다니다가 휴교령을 맞았고 운동권 지하서클에 들어갔다. 서울대 그 국사학과 출신 아닙니까? 행정고시 그래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파면당했었죠, 한때는. 지금은 뭐 재판에 승소를 했습니다만. 반일 감정에 대한 폐해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광분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 이 반일 감정이라는 것은 콤플렉스,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온다는 겁니다. 열등감. 우리는 일본에 대한 열등감을 떨치지 못하고 온 나라가 반일 감정을 키워왔다. 반일 감정을 확고한 국민 정서로 굳어지게 한 것은 1980년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이고 북한은 친일파 청산 위에 세워진 깨끗한 나라라는 게 그 책의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책의 해독이 그만큼 큰 거지. 그래서 국사학계의 명성을 촉구하는데, 이 하민호 국장의 자기 이력이 나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다니면서 학사 경고 2번, 무기정학 1번에 학점이 모자라 여름에 1학점짜리 보충 수업을 듣고서야 간신히 꼴찌로 졸업한 내가 우리 역사학계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해방 이후에 최대의 과제,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는, 첫째로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민족이다. 일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자생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뽕에 취해 온갖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겁니다. 천하의 쓰레기였던 고종을 계몽군주로 떠받들었다. 자본주의 맹화론을
열심히 설파했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들이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국뽕, 한국 민족주의에 취해가지고 조선은 최고였다. 일제가 안 들어왔어도 가만히 놔두면 자연뽕으로 대한민국은 철도도 놓고 은행도 들어오게 하고 서양의 기술, IT 산업 선진국가의 기술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기독교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일본 도움이 없어도 일본 식민지 시대가를 안 겪어도 한국은 자연적으로 선진국 산업화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국사학가들 자본주의 맹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뭉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둘째 한번 봅시다. 둘째, 일제는 우리를 가혹하게 수탈억압했고 조선이 있는 노예처럼 시달렸다. 밭에서 일하는 우물가에 빨래하는 처녀를 일본 헌병 순사들이 잡아다가 일본군의 성노예를 삼았다. 우리 장년들을 징발해 일본 탄광에서 노예 노동을 시켰다. 쌀을 수탈했고 토지를 강탈했다는 식으로 일제를 악마로 묘사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정권이 앞장섰고 국사학계가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역사를 왜곡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민호 국장이 다시 자기 반성, 자기 수레입니다. 나는 역사교육과의 문제야 열등생이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교단을 나와 공무원이 되었고, 이거 아마 한때는 정규조 멤버에 들어갔던가 봐요. 교단을 나와 공무원이 되었고 행정고시 패스네요. 뒤늦게 진실의 일단을 알았고 건강한 한일 관계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시종일관 반일 선동을 자행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부상소라는 심정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글도 올리고 해서 판명당했다는 거죠. 국사학계의 우동생들이 이제라도 진실을 직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갑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대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논할 때 일본과 미국의 호의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박정희 10명이 있었더라도 경제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에 이 미국과 일본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을 소개합니다. 역사 교과서야말로 핵심 진지다. 이 진지론을 언급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을 언급하면서 선전선동으로 좌파들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한 것을 우리는 우파들은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역사는 총알이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그런 부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좌파들은 역사 교과서를 장악한 동시에 각종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역사 해석의 주도권을 공고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지만 참담하게 실패하고 국정의 동력을 잃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치열한 전장인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정예부대를 조직하고 집요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잘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런 언급을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사람이 쓴 5개의 칼럼을 소개를 했습니다. 뭐 조호석 씨는 여기 좀
조우석 씨,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을 쓴 조우석 씨는 언론인이자 문화평론가인데 서강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일보, 중앙일보 중에 기자 생활을 했고 또 KBS 이사, 한국방송이사, 방송공사 이사 거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로 일했죠. 최근에는 뉴스타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쪽으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 대표적인 저서로 박정희 한국의 탄생, 좌파 문화 권력 3인방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칼럼을 쓴 82년생 북한 김정희 꿈이라는 칼럼을 쓴 김다혜 씨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출생입니다. 상업관리소에서 9년간 회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의 경제 문제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북한 경제문제 전문가로 공무원으로 활동을 했고 중국을 거쳐가지고 2012년에 입국을 했습니다. 여대 국문학과 졸업하고 저서 책을 냈네요. 내 이름은 김다혜다라는 책을 썼고 아까 세 번째 한민호 국장 현 공자원 실체알리기 운동 본부이고 한때 우리공화당에도 있었죠. 서울 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8년간 중학교 역사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때 정규직에 이제 가담을 했었죠. 그러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섰는데 문화체육부 정책관, 미디어 정책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미, 대일 외교, 원전 폐기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달에 파면을 당했고 2022년 3월 달에는 파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동식 씨, 호남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1985년 2월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85년 대학을 졸업하고 김근태 의장 당시에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근태 씨 밑에서 일했습니다. 주간 노동자신문 제3의 길 편집인을 거쳐가지고 좌파 노동신문에 글을 많이 썼구만요.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출마를 했었죠. 출마를 떨어졌습니다만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혁명과 또 1972년 10월에 단행되었던 10월 유신을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봐야 될 책이에요.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박정희 작가나 쓰신 분들이 출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몇 권 좀 보내세요. 보내서 대통령 비서실 장차관들 좀 이렇게 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 책을 좀 꼭 읽으셔가지고 보수 우익이 바라는 어떤 대통령으로 거듭나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